제91장 피쿼드 호가 로즈버드 호를 만나다. 용연향을 찾아 이 고래의 뱃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탐색은 참을 수 없는 악취 때문에 헛수고로 끝났다. 앞에서 말한 폭영 장면이 벌어진 뒤 1주, 2주 뒤 졸린 듯 안개 낀 대낮의 바다를 천천히 달리고 있을 때 피쿼드호 갑판에 있던 여러 사람의 코가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새쌍의 눈보다 더 날카로운 발견을 해냈다. 독특하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바다에서 풍겨왔던 것이다. 내 장담하는데 스티브가 말했다. 이 근처에 우리가 요전날 잡아서 트럭에 걸어둔 고래들이 있는 게 분명해. 오래지 않아 떠오를 줄은 알았지. 곧 앞쪽의 안개가 걷히고 저 멀리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이 보였다. 돛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뱃전에 고래를 매달고 있는 게 분명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낯선 배는 돛대 꼭대기에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었다. 육식 바다새 무리가 그 주위를 소용돌이처럼 맴돌다가 아래로 급강하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뱃전에 매달린 고래는 고래잡이들이 시든고래라고 부르는 고래, 즉 바다에서 평온하게 죽어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물 위를 떠다니던 시체가 분명했다. 그런 시체가 얼마나 지독한 악취를 풍길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만연한 아시리아의 어느 도시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매장할 기력조차 없었을 때보다 더 지독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주겠다고 설득해도 그것을 뱃전에 잡아매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런 고래에서 얻는 기름은 질이 나빠서 장미기름과는 비슷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굳이 악취 나는 고래를 뱃전에 매달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약해져가는 산들바람을 타고 가까이 가보니 그 프랑스 배는 또 다른 고래를 뱃전에 달고 있었다. 이 두 번째 고래는 첫 번째 고래보다 냄새가 훨씬 더 고약한 것 같았다. 알고 보니 그 고래는 심한 위장장애나 소화불량으로 말라 죽은 듯한 미심쩍은 고래였다. 그렇게 죽은 고래의 시체에서는 기름 비슷한 것도 바닥나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숙련된 고래잡이라면 시든 고래는 일반적으로 피하지만 이런 고래는 절대 얕보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피쿼드호가 그 배에 바싹 다가갔을 때 스터브는 그 고래들 가운데 한 놈의 꼬리에 감긴 밧줄에 고래삽이 얽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 거라고 단언했다. 곤란한 녀석이군. 스터브가 뱃머리에 서서 조롱하듯 웃었다. 제 칼 같은 놈이야. 프랑스 놈들이 고래잡이에서는 형편없는 풋내기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지. 암초에 맞고 부서지는 파도를 향유고래의 물줄기로 착각해서 보트를 내릴 때도 있어. 양초와 촛불끄개가 든 상자를 선창에 가득 싣고 항구를 떠날 때도 있지. 바다에서 얻을 기름으로는 선장실 양초 심지 않아도 적실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하는 짓이야. 우리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보라고. 저놈들은 우리가 버린 찌꺼기로 만족해. 우리가 트러그에 걸어둔 고래 말이야. 그리고 저기 매달아 놓은 저 귀중한 고래의 바싹 마른 뼈다귀를 긁는 것도 만족스러운 모양이군. 가엾어라. 이봐. 누가 모자를 돌려서 기름을 조금 모아 저 녀석한테 적선하자고. 트러그에 걸린 저 고래에서 얻는 기름은 감옥에서 태우기에도 적당치 않을 거야. 아니, 사형수 감방에서 태우기에도 적당치 않을걸. 그리고 또 다른 고래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배의 이 돛대 3개를 잘라서 기름을 짜는 편이 저 따위 뼈다귀보다 더 많은 기름을 얻을 게 분명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저기에는 기름보다 훨씬 값진 게 들어있을지도 몰라.
그래, 용연향 말이야. 우리 노인네가 그걸 생각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군.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좋아, 해보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스터브는 뒷갑 한쪽으로 달려갔다. 이때쯤에는 산들바람마저 가라앉아 완전히 잔잔해졌다. 그래서 싫든 좋든 빅화도호는 그 악취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고 바람이 다시 일 때까지는 탈출할 가망도 없었다. 선실에서 뛰쳐나온 스터브는 제 보트의 선원들을 불러서 프랑스 배를 향해 떠났다. 그 배의 뱃머리 앞을 가로지르며 보니 뱃머리 윗부분은 기발한 프랑스 취향에 따라 축 늘어진 나무줄기처럼 조각되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나무의 가시 대신 구리못이 여기저기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끝에는 대칭으로 겹쳐진 새빨간 빛깔의 구근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머리판에는 커다란 금빛 글씨로 부통들 로즈라고 쓰여 있었다. 장미의 싹 또는 장미꽃 봉오리, 이것이 그 향기로운 배의 낭만적인 이름이었다. 스터브는 부통이라는 낱말의 뜻은 몰랐지만 로즈라는 말과 구근 모양의 뱃머리 장식을 아울러 생각하자 전체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무로 만든 장미꽃 봉우리라고. 그는 손으로 칼을 감싸지면서 소리쳤다. 그것도 좋긴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구린내가 날까? 이제 스터브가 가판 위의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뱃머리를 돌아 우현으로 가서 시든 고래 쪽에 바싹 보트를 대고 그 너머로 말을 던져야 했다. 여기까지 와서도 그는 여전히 손으로 코를 막은 채 소리쳤다. 부통들 로즈, 이봐. 부통들 로즈에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나? 여기 있어. 건지 출신 사나이가 뱃잔에서 대답했다. 알고 보니 그는 1등 항해사였다. 그런데 부통들 로즈 봉우리여. 흰 고래를 보았나? 무슨 고래? 흰 고래. 향유고래야. 이름은 모비딕이라네. 못 봤나? 그런 고래는 들어본 적도 없네. 카샬로 블랑슈. 흰 고래라고? 아니, 못 봤네. 좋아. 그럼 나는 잠깐 본선에 갔다가 곧 다시 오겠네. 그러고는 피코도어로 재빨리 돌아가다가 에이헤브가 뒷갑한 난간 너머로 몸을 내밀고 그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자 두 손을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 입에 대고 외쳤다. 못 봤답니다. 못 봤대요. 이 말을 듣자 에이헤브는 선실로 들어가 버렸고 스터브는 프랑스 배로 되돌아갔다. 스터브가 돌아가 보니 건지 출신 사내는 막 닷사슬에 올라가 고래삽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자루 같은 것으로 코를 감싸고 있었다. 이봐, 코가 왜 그래? 스터브가 물었다. 깨졌나? 차라리 깨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네. 아니, 코 같은 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건지 사내가 대답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자네는 왜 코를 움켜잡고 있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밀랍으로 만든 코라서 붙잡고 있어야 돼. 날씨가 좋군. 안 그런가? 꽃밭에서 풍기는 냄새가 공기 속에 감돌고 있어. 부통들 로즈요. 우리한테 꽃다발이라도 던져주지 않겠나? 도대체 여긴 못하러 온 거야. 건지 사내가 벌컥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다. 어허, 흥분하지 말고 머리를 식히라고. 식힌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작업할 때는 고래를 얼음 속에 채워넣는 게 어때? 하지만 농담은 그만두지. 장미꽃 봉오리여. 그런 고래에서 기름을 뽑으려고 애쓰는 건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걸 알고 있나? 그리고 저기 있는 시든 고래는 온몸을 쥐어 짜봤자 기름이 한 홉도 안 나올걸? 그런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 선장은 그걸 믿으려 하지 않아. 이번이 천여항이거든. 전에는 오드 콜로니 향수를 만들었다네. 하지만 자네가 우리 배로 올라가서 말하면 어떨까? 내 말은 안 믿지만
자네 말은 들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나는 이 더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야. 자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자네는 정말 친절하고 유쾌한 친구니까. 스터브는 이렇게 대답하고 얼른 가판으로 올라갔다. 가판에서는 기묘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술이 달린 빨간 탈모자를 쓴 선원들이 무거운 도르래에 달라붙어 고래를 자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입만 빠르게 놀려댔고 기분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의 코는 모두 제2사장처럼 얼굴에서 하늘 쪽으로 올라가 있었다. 이따금씩 몇 명이 이를 멈추고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돛대 위로 올라갔다. 어떤 녀석들은 역병에 걸릴까봐 뱃밥을 콜타르에 적셔서 간간히 콧구멍으로 가져갔다. 또 어떤 녀석들은 파이프의 물부리를 대통 있는 데까지 짧게 잘라버리고 힘차게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 후각기관을 계속 담배 연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고물 쪽 선실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져 나오는 고함과 저주의 소리가 스터브를 덮쳤다. 스터브가 그쪽을 바라보니 안쪽에서 빠끔히 열린 문 뒤에서 열띤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것은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의사였다. 그는 이날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역병을 피하기 위해 선장실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선장에게 간청하거나 큰 소리로 울분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모베딕 91장 49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